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18회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문제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자, 거기에서 우선은 이제 가의 그림에서 양자수 판단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궤도 기준으로 바깥쪽 볼록이의 개수. 따라서 A는 2개, 양자수 2고요. B는 3개, C는 5개. 양자수가 2, 3,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 가시면은 C의 양자수하고 A의 양자수 그러면은 5하고 2기 때문에 차이값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BC에서 전자의 각운동량 크기의 비. 요 양자 조건에서 요렇게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궤도 자체의 길이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파 형태의 물질파 파장, 그죠? 물질파 파장하고의 관계. 그래서 그 n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n이 4다. 그럼 그 안에는 물질파 파장이 총 4개가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를 조금만 정리하면 각운동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2파이분의 NH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각운동량은 n으로 양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양자수 2대 3대 5. 사실 기억 니은은 거의 비슷한 걸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D급번 전자가 C에서 A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기억인가? 자, 요걸 이제 물어봤는데 C에서 A로 전이할 때는 5에서 2로 점프를 뛰는 거고, 이 나자료는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A, B, C 사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도 하나 있고요. 5에서 3으로 떨어져도 방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나에는 선 스펙트럼이 2개만 나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2까지 떨어지는 것만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죠? 그러면 에너지 자체는 이 아이가 5에서 2로 떨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살짝 들어가면 되는 게 광자의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또는 파장분의 빛의 속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C에서 A로 가는 거는 파장이 조금 더 짧아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3에서 2로 다운됐을 때의 에너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걸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을 고르셨어야 되고요. 2번 문제 보게 되면 요 아이는 알파, 베타, 감마 붕괴에 나오는 붕괴 쪽을 출제를 한 거고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자, 먼저 A, B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요게 어차피 알파 붕괴, 베타 붕괴가 메인이니까 그죠? 감마 붕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 감마선을 방출한다.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충분한 거라. 그 알파, 베타인데 알파가 일어나게 되면 헬륨 원자핵이 떨어져 나올 거야. 베타가 일어나게 되면 내부에서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전환이 되면서 전하량 질량수 보존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발생하면서 전자중성 미자가 생기는 것.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주 명쾌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베타 붕괴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분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AB 과정 먼저 보시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질량수가 현재 232에서 228로 질량수가 4만큼 감소했죠. 그 다음에 X축은 중성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AB 과정은 중성자수는 이만큼 감소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질량수라는 게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 개수의 합이니까, 즉 양성자 개수인 원자 번호가 이만큼 감소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질량수가 4가 줄었는데 중성자 개수만 2가 줄었다? 그러면 양성자 개수도 2가 줄어야 질량수가 4가 줄을 거니까. 그래서 이 A, B는 알파 분계에 해당이 되죠. 그럼 B, C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B, C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질량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원자 번호 바로 가지 말고 중성자 개수가 그냥 N이라고 쓸게요. 중성자의 개수가 1만큼 감소를 했잖아요. 근데 질량수가 다시 한번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의 합인데 중성자가 한 개 줄었는데 질량수가 안 변하려면은 그러면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해야 되겠죠. C, D도 동일한 과정이고요. 그죠? 따라서 BC 또는 CD 같은 경우에는 베타 분계가 일어났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 보시면 A, B로 분계하는 과정에서 알파 분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C와 CD로 원자핵이 분계하는 과정 중에서 증가하는 양성자 수는 같다. 둘 다 양성자 개수가 한 개씩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럼 따라서 요거는 맞는 말이 돼요. 둘 다 베타 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하고 D의 양성자 A하고 D의 관계가 동위 원소이냐 해설부터 해버릴 뻔했네요. 그러면은 동위 원소인지 동위 원소의 뜻 정도 물어본 것 같은데요. 화학에서도 정리했다시피 원자 번호 같고 즉 양성자 개수 같고 질량수 다른 관계 즉 중성자 개수 다른 관계에 있는 걸 동위 원소라고 하죠. 이 정도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간단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질량수는 지금 확인할 필요 없고 원자 번호가 같은지 양성자 개수가 같은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232 그러고 중성자 개수가 14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가 232 마이너스 142니까 90이 나오죠. 맞나? 그죠? 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228이 질량수고요. 그 다음 중성자 개수가 138이니까 빼버리면은 얘도 원자 번호인 양성자 개수가 90이 나옵니다. 따라서 두 아이는 원자 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의 관계에 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고르셨어야 되고요. 3번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요거 이제 핵반응 출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하고 나에서 핵반응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요 구멍들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찾으면서 해설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중성자 개수가 궁금한데 가 반응식 싹 보게 되니까 일단 A는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는 1이거든요. 그죠? 그럼 일단 B가 보이는데 B가 즉 핵반응에서는 보통 요렇게만 써먹죠. 질량수와 전하량 보존되고요. 핵반응 전후에 그 다음에 질량 일부가 결손되면서 얘가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 자, 그럼 질량수 전하량 보존으로부터 따라서 B의 원자 번호는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B의 질량수와 중성자 한 개 질량수의 합이 A 두 개의 질량수가 돼야 될 거고요. 근데 B는 중성자 개수가 한 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의 질량수는 3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은 A 쪽이 질량수의 합이 총 4가 돼야 될 거거든요. 따라서 A의 질량수는 2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CD 쪽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A는 원자번호 1, 질량수 2라는 거 찾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찾아놓은 거는 다 적어 놓을까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A의 중성자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1이 돼야 되겠죠. 질량수가 2고 양성자 개수가 1개니까. 자,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가 되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가 2가 돼야 되겠고요. C는 다 표기가 되어 있네요. 원자 번호 1, 질량수 아이고 잘못 썼다. 원자 번호 1,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의 합이니까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D는 일단 원자 번호는 2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중성자 개수 이제 찾아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A하고 C 쪽에 반응 전의 질량수의 합이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응 후 질량수 5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D의 질량수가 4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합이 중성자 포함해서 5가 될 거기 때문에 중성자 개수는 따라서 D가 질량수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어져 있는 부분을 다 찾았고요. 자, 그럼 이제 OX만 빠르게 판단을 해볼게요. 기억번 B하고 D는 동위 원소에 속합니까? 동위 원소 원자 번호 같고 질량수 다른 관계인데 B하고 D가 원자 번호는 2로 똑같아요. 근데 중성자 개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기억 B하고 D는 동위 원소가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은 다 찾아놨죠.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예제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그죠? 그럼 요거 예제만 잘 기억하셨으면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얘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생길 거야 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반응은 3.27메가이볼트가 생겼고 나반응은 17.6메가이볼트. 질량이 이쪽이 크죠. 그러면 질량 결손 역시 가반응이 더 커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반응에서의 질량 결손은 얼만큼 일어난 거냐? 일단 A 두 개가 반응해가지고 B랑 중성자가 생긴 거니까 그냥 중성자의 질량은 뭐 X라 그냥 둘게요. 그러면 질량 표시에 대한 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가에서 일어난 질량 결선은 일단은 A 두 개 마이너스 반응 후의 질량의 토탈 합 그러면은 B 질량과 중성자 한 개의 질량 그냥 뭐 X라고 두죠. 요게 A 쪽의 질량 결손이 일어난 양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 한 개하고 C 한 개니까 A 하나, C 하나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빼버리면 그게 질량 결손이 일어난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D하고 중성자 한 개의 질량. 그런데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가반응이 더 컸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일어난 건 가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지워지면서 그죠? 그러면은 A 하나 넘기고 MA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자리에 있던 D 하나 넘기고 MD가 나오죠. 그럼 요 B 마이너스 MB를 넘겨버리게 되면은 MC 더하기 MB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 부등호 관계 A 플러스 D가 B 플러스 C보다 커야 된다.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틀린 건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숫자를 잘못 읽었어요. 동그라미 치다가 앞에 1이 써져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3.27, 그죠? 3점. 여기 17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되죠. 질량 결손도 따라서 부등호 관계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나가 질량 결손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처음에 3.27인데 13.27이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가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돼요. 자, 저처럼 엄청나게 숫자를 잘못 읽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거 이제 불확정성 원리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본 거라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게 되면은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그냥 문제에서 운동량이 P야라고 놨거든요. 그러면은 물질파 파장은 입자의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그거 그냥 간단하게 맞습니다 라고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방향, 지금 이제 연직방향 X로 표현했으니까 X방향의 운동량도 있을 수 있고 Y방향의 운동량도 있을 수 있고 물론 Z방향의 운동량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운동량 자체가 P야 라고 놨어요. 그죠? 원래 이제 1차원만 부초로 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Y만 표시, X만 표시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입자의 운동량이 P야. 그러면 물질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자, 그 정도를 질문을 딱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델타 X를 감소시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슬립 틈을 좁게 만들어 버리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자가 통과할 때 즉 좁은 지역을 통과하니까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편하고 즉 입자의 위치 X방향에 대한 위치는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회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도달하는 것부터 저기 끝에 도달하는 I까지 상당히 요 X방향에 대해서는 운동량이 다양하게 측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의 오차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니은 디귿이 똑같은 건데 따라서 위치의 오차는 감소한다 요거는 좋은데 운동량의 오차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상대적으로 틀린 거죠. 즉 교환 불가능한 뭐 물리에서의 두 가지 물리량은 선언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위치와 운동량 같이 교환 불가능한 두 가지 물리량 이 오차의 곱은 특정값도 암기하셔야 돼요. 2분의 디렉 상수보다는 큽니다. 라고 하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 간단하게 좀 풀으셨어야 되고요. 자, 마무리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는 조금은 까다롭게 문제를 드려봤는데 여기는 일단은 유한 포텐셜 우물이고요. 그리고 요 단서 조항에 우물 내에서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이런 표현이 없기는 한데 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점 0이고요. 그죠? y 값도 0이고 x 값도 0이라는 건데 y가 에너지를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 자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우물 안에서는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복습을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면 양자역학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다. 그죠?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이렇게
우물의 경계 바깥쪽에서도 표현이 되는 거고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기억번. 입자는 ml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만큼을 방출해서 바닥 상태가 될 수가 있냐. 일단 바닥 상태라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양자수가 1인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꼴을 보니까 아마 운동 에너지에 대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이 m 람다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 자, 근데 이 포텐셜 우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속박되어 있을 때 물질파 파장이 정상파 형태가 돼서 여기 양자화가 되기 때문에 n분의 2L을 대입을 하게 되면 8ml 제곱분의 n 제곱 플랑크 상수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무한 포텐셜 우물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강의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 그대로 갖다가 유한에다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물 내부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제 벗어났을 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되긴 하겠지만, 따라서 입자가 완전히 속박되어 있다, 즉 무한 포텐셜 에너지, 무한 포텐셜 우물처럼 간주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물질과 파장이 0과 L 사이에만 갇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 자체가 좀 퍼졌다고 하더라도, 물질과 파장이 퍼졌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자체가 다른 값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갖다가 써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체크를 했었어야 되냐면, 나에서 정상파에서, 그러니까 파동 정상파 줄에서의 진동에서 배의 개수가 n값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죠? 볼록의 개수가 1개, 2개, 3개이기 때문에 현재 얘는 양자수가 3입니다. 그러면 얘가 n은 3에서 1로 다운이 돼야 되니까 3일 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선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해설은 아예 그냥 요것만 선택을 해서 그 3일 때 파장을 L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1일 때 파장을 L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약간 연습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이 결론을 알고 있고 이거를 표현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럼 3일 때는 8ml 제곱분의 9h 제곱이죠. 그리고 1일 때는 8ml 제곱분의 h 제곱이죠. 그럼 요 차이값만큼, 그럼 8분의 8이니까 ml 제곱분의 h 제곱만큼을 방출을 하게 되면 그런 바닥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번 보시면 우물 내에서 입자의 파동함수의 진폭은 루트 L분의 2보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우물 내에 규격화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을 뭐 약간 그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배각 공식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근데 요거를 그냥 결론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질파 자체 진폭이 루트 L분의 2가 된다 까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쪽 뭐 수식 정리가 조금 힘드신 분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기출된 적이 한 번 있긴 있으니까 요거 결론은 기억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러면 니은은 뭐냐면,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는 우물 밖에서 존재할 확률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무한이었다라고 치면 양자수 1인 상태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파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 진폭. 근데 현재는 유한이니까, 그럼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동일한 폭에 대해 가지고 유한 포텐셜
우물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죠. 그러면 이 진폭은 결과적으로는 풋사이의 진폭이 크다가 결국엔 풋사이 제곱의 진폭도 큰 거니까 요게 발견될 확률이잖아요. 그죠? 편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가 꼬입니다. 그러면 우물 바깥쪽에서도 존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여기는 우물 안에서만 존재할 확률이 1보다는 작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물질파의 진폭값은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L분의 2보다는 유한 일대가 진폭이 더 작은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니은도 역시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우물 밖에서도 존재할 확률이 있으니까 내부에서 진폭, 즉 우리가 정확하게는 풋사이의 제곱의 진폭을 봐야 되는데 풋사이 진폭이 크면 그냥 풋사이 제곱도 진폭이 큰 거기 때문에 풋사이 진폭을 그냥 생각하시면 편하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진폭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발견될 확률을 의미를 할 거다. 그러면 바깥쪽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럼 내부에 발견될 확률은 무한에 비해서는 감소가 돼야 되니까 진폭은 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딕은 입자가 갇힌 상태에서 양자수가 클수록 우물 바깥쪽 영역에서 풋사이 함수와 x축이 만드는 면적은 증가한다. 분명히 이제 입자가 속박된 상태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입자 에너지가 크면 상식적으로 입자의 에너지가 크면 벗어나기도 좋지요. 그죠? 입자의 에너지가 작으면 포텐셜 우물의 그 포텐셜 에너지가 막고 있는 거를 뚫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거니까. 그죠? 입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벗어나기 좋아집니다. 그죠? 따라서 바깥쪽에서의 토탈 면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면적은 증가한다. 요거 골라줘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입자의 에너지가 n은 8인 상태에서 입자의 에너지보다 클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n이 8일 때까지만 갇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작으니까. 말이 이상하네. 입자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라고 조건을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우물 내부랑 우물 바깥쪽이랑 사실상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일단 리을은 입자의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우물의 포텐셜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물 내부에 속박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입자가 만들어내는 물질파가 정상파 형태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단순합니다. 포텐셜 우물을 비유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입자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크니까 비유적으로 조금 위에다가 입자 에너지가 이 정도다 라는 식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대단한 건 없고요.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거는 약간 매우 조심스럽긴 하네요.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을 양자역학에선 쓰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잖아요. 그죠? 사실상 이걸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입자의
에너지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고 이게 같으니까 그럼 입자가 여기에서 쭉 전범위에 대해서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우물 안쪽에 포텐셜 에너지가 작고요. 우물 바깥쪽에 포텐셜 에너지가 커요. 그러면은 우물 안쪽은 운동 에너지가 크고요. 우물 바깥쪽은 운동 에너지가 작지요. 양자역학 기본 아주 기초적인 해석, 좀 어이없게 막 이렇게 웃기는 식으로 설명하긴 했었는데 속력이 빠르면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속력이 빠르면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요게 정확하게는 확률 밀도 함수고 풋사의 제곱 진폭이 작아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죠? 그냥 물질파 자체, 파동함수 자체 진폭이 작으면 풋사의 제곱도 작은 거니까 그냥 파동함수 진폭이 작아지는 거죠. 빠를수록 발견되기가 어려우니까. 빠르다 거의 동이요. 물질파 파장은 짧다. 운동 에너지는 크다. 운동량도 크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이걸 이용을 할 거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발견되기는 어려워. 그러면 일단 요 우물 안에는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좀 과장하면 파장이 짧고요. 진폭도 좀 작고요. 우물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느려졌으니까 파장이 길고요. 진폭도 크겠죠. 이런 식으로. 느리면 발견되기 쉬워지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바깥쪽에서의 진폭이 우물 안쪽에서의 진폭보다 크기 때문에 발견될 확률은 우물의 바깥쪽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